올해도 책을 또 내셨어요. 아, 네. 이번 제목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혼돈의 경제 환경 속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가 제목인데 어떤 책인가요? 이제 제목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런 전망 하에 기반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의 이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크로 경제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월드컵 때 2018년도 독일 월드컵 때 우리가 한국이랑 독일이랑 축구를 했어요. 그때 독일 골키퍼가 우리나라 선수한테 공을 뺏겨가지고 손흥민이 그렇죠. 골을 넣었거든요. 골키퍼가 그래서 되게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노이어라고 네. 어마어마한 골키퍼더라고요. 그 선수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2판 4판이 되는 거죠. 끝이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항상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절대적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투자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오래 한다면 투자를 오래 하는 기간 중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년 주식 투자하면 한 번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좀 간단히 드리고 있고요. 이 책 전반부를 보면요,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금리 상승에 대처하는 법을 월세, 채권, 주식 등으로 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책 내용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첫 번째는 채권을 해도 장기 채권을 하면 죽어요. 두 번째는 주식을 하더라도요. 성장주를 하면 죽죠. 왜냐면 성장주는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만큼 현금이 들어오려면 배당을 받으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얘네가. 그래서 롱 듀레이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 내가 투자한 것만큼 현금을 얻을 수 있죠. 대신에 한 번 성공하면 제대로 우주를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주식,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식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보다는 뭐 가치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공식적인 부분들은 좀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금리가 올라갈 땐 이런 걸 조심하세요잖아요. 근데 초반부엔 그렇게 썼지만 뒤에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자체가 바뀔 수가 있죠.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차를 두고 이게 바뀌게 된다면 오히려 금리가 주저앉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물가가 주저앉으면서. 그럴 때는 오히려 장기 국채 같은 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3%짜리 정기예금을 10년으로 가입했어요. 그럼 금리가 뛰면 5%가 되면 되게 짜증이 나죠. 저는 5%로 10년 받을 수 있는 건 3%로 10년 받으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 땐 이런 장기채가 안 좋지만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래서 1%가 되면 그때 3%라도 해놓으면 잘했어. 10년 동안 해먹을 수 있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국면에 맞는 여러 자산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 자산들을 쭉 깔아놓으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다이나믹한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제안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부의 시나리오가 우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고성장 고물가 네. 였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제가 좀 가장 기대하는 그렇게 시나리오. 됐으면 네. 하는 시나리오였는데요. 고성장 고물가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딘가 쿠션을 치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 지금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만약 연준이 실패하면 저성장 고물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연준이 성공을 한다면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다면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가만 잡아서 성장은 남기고 물가를 잡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고성장 저물가가 되는 거고요. 초과성간 다 태운 거죠.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저성장 저물가냐 아니면 고성장 저물가냐가 될 수 있는데 고성장 저물가로 가면 성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성장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고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람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긴 관점에서 보면 고성장 저물가를 거쳐서 고성장 고물가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직 좀 살아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금보다는 나스닥에 거의 연동돼서 네. 같이 그래프를 그리더라고요. 이 코인의 미래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고요. 제가 코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게요. 현상을 좀 설명해 드리면 코인을 화폐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 자산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대체 자산이라는 건 주식 채권이 깨질 때 다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대체 자산으로서도 의미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체 자산의 개념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었던 헤지펀드들이 얘를 셋오프를 할 수 있죠. 팔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에는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최근처럼 이렇게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변동성을 보여주거나 방향성을 보여주면 굉장히 대체 자산으로서의 지위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옵니다. 네.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주식 있겠고요, 부동산 있겠고 최근에는 코인도 있었겠죠. 네.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런 걸 종합해서 좀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세요. 혹시 뭐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어떤 자산을 투자하세요라는 컨셉보다는 결국에는 경제 환경이라는 게 바뀌는 거죠.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작년 상반기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다가 지금 우린 인플레이션만 걱정하잖아요. 근데 작년 상반기처럼 디플레이션을 타겟팅하는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이게 강하게 찾아왔는데 냉탕에서 온탕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빈집털이를 당하거든요. 디플레이션 국면 속에 들어있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변화가 어떨지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고물가에 해당되는 자산들만 잡아가면 돼.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물가가 반대쪽으로 튈지 모르죠. 저성장 저물가로 흘러내릴지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쉽게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냐? 보통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하는 게 여러 자산군을 깔고 가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투자 시장을 떠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면서 일단은 버티기에 돌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두 번째 제가 좀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인데요.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크로 같은 건 볼 필요 없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이지 않냐. 저도 90% 동의합니다. 근데 10%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필요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무패에 배팅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이 손흥민 선수도 있고 하니까 한국이 더 셀 것 같아. 근데 외부 환경 분석가가 등장해요. 이건 뭐 하는 사람이야? 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란 홈경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란 홈경기에서 이란 관중 10만 명이 열렬한 응원을 한답니다.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된답니다. 2000m 고원이래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수단이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입국한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못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수단에 대해서 얘기한 건 단 1도 없죠. 뭐만 말씀드렸냐면 둘러싼 환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어떨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성장 저물가가 홈그라운드인 자산이 있을 거고 저성장 고물가가 홈그라운드인 자산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가는 게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근데 저는 굉장히 빠르게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빠르게 바뀌는 환경을 예측하면서 따라가는 게 훨씬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깔아놓고 기다리면서 수익이 났을 때 짧게 얘네들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오히려 더 낼 수 있는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지 않겠나,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분산 투자 개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를 통해서도 그런 컨셉의 얘기들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직접 부부장님의 의견을 여쭙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좀 리세션 국면이 더 간다고 했을 때 코스피는 좀 하단이 어느 정도 좀 단단하고 미국 증시는 더 이 떨어질 여력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보고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1월 달부터 보시면은 코스피가 한 10%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2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 일어나는 건데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가 먼저 떨어졌다라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미래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성장의 축이 나올 수 있느냐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미국밖에 없다. 2000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도 미국에 IT 버블이 있었을 당시에 미국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컸어요. 유럽은 태동을 했는데 태동하자마자 불경기였고 네. 일본은 망하니 많이 하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그때는 정말 작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신흥국이야 뭐 쳐다도 볼 거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있었고 다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딱 볼 수 있는 건 미국 경제 하나였거든요. 그럼 모두가 미국만 쳐다봤겠죠. 근데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느렸고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요 이머징 시장이 주인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영원히 좋다, 한국만 영원히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번씩 미국이 좋다가 또 이머징이 좋다가 또 미국이 좋다가 신흥국이 또 좋다가 이렇게 이제 도는 사이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요. 지난 10년 이상 미국의 사이클이었다면 이후에는 다른 사이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신흥국의 성과 차별화 이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작은 시그널이 아니겠는가. 뭐 그 정도 조언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이 관점에서 우리 중국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중국이 좀 독특한데요. 코로나19 이제 발원지였지만 또 제일 빨리 극복했다 네. 이렇게 선전을 하더니 또 반대로 이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가는데 뭐 얼마 전 열었습니다만 상하이 갑자기 빗장을 네. 받아 걸고요. 또 지금 금리를 전 세계가 올리고 있는데 네. 여기는 부동산 살리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를 약간 내리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도대체 뭔지 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성장의 주기가 좀 다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은 2020년도 2분기에 먼저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와가지고요. 2020년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았어요. 근데 2021년도부터는 긴축 기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부채가 많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면 부채가 많더라도 빚을 더 늘리면서 버텨야죠. 근데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긴축에 돌입을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완화를 할 때 중국은 이제 긴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의 케이스였고요. 그 긴축이 중국이 가장 좀 성장을 할 때 힘을 받는 부동산 개발 영역 쪽에서의 긴축이 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홍다 사태 이걸로 대변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성장 이게 좀 흔들렸던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힘들어할 때 먼저 빠져나왔고 다른 나라가 경기 부양을 하면서 끌어올릴 때 먼저 긴축을 했었죠. 문제는 저는 좀 이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중국 위안화가 빠르게 절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계점을 넘었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 15년, 16년에도 그랬지만은 중국 경제나 중국 금융시장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사이클의 끝에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다. 근데 아, 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대처해 나갈 수단이 없다. 이제 금리 뭐 인하도 좀 안 되고 재정 확대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게 복합적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되면서 엄청난 이제 위기를 겪는 그런 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좀 어떠신지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거에 그렇죠. 상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정도의 위기가 과연 올까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생 안 올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언젠간 찾아오겠죠. 근데 당장 그 정도의 위기가 찾아올까? 저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면적인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는 미국의 은행들의 자본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높거든요. 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물가 상승이나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주저앉더라도 실물 경제에서 임금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버텨지는 그런 현상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워낙에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의 경기 부양을 겪었잖아요, 연준도. 그래서 중앙은행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경착륙으로 가는 것보다는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스토리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성장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후에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의 가계는요 저축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금이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처럼 그렇게 파생으로 인한 그런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위기가 뭐 단기적으로 막 나타난다, 금년간에 올 것이다, 이거는 조금은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가 만에 하나라도 올 수 있다면 그걸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뭐 효과적인 수단 이런 건 보통 뭘 보나요?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크본드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위험 회사채, 네. 예, 이런 쪽에서 어떤 디폴트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만약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물가가 빠져나가는, 낮아지는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들도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부장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린다면 어떤 얘기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 때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세요.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거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장이 어렵다는 거 다들 다 공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할까?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계속 갖고 있으면서 경기 부양을 하거나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불확실성의 국면에서도 경기 부양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고질병화가 되는 걸 막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수술하면 일주일만 입원을 하면 낫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수술을 하면은 수술도 6개월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질병이 돼버릴 수 있죠. 그럼 어느 쪽이 낫냐? 저는 지금 수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고 무섭죠. 회사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쁘고 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는 2보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게 지금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장님 모시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